자, 3번 들어왔습니다. 실무에 지금 서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이 법상 중개계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역시 틀리는 것을 찾으세요. 가볍게 돌았죠? 3번 확인합시다.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 확인 설명서의 권리관계와 성관계 유무는 개공사의 기본적인 확인사항이다 하면 틀립니다.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가 성관계거든요. 자,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런다? 세부 확인사항이다. 자, 특강 시간에도 많이 강조했었는데 자꾸 뭐 특강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확인 설명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확인 설명서는 양식이 1, 2, 3, 4 네 가지로 되어 있고 1번은 주거용, 2번이 비주거용이죠. 3번 토지, 4번 준부동산의 확인 설명서는 전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번 기본 확인 사항이 있고 2번 세부 확인 사항이 있고 3번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확인 설명서는. 근데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10가지가 됩니다. 근데 10가지 다 기억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세부 확인 사항이 다행히 4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트를 하나 사더라도 아파트를 탁 보고는 그래 내 3억에 살게요. 돈 주고 받는 거 아니죠. 세부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실내에 들어가서 도배와 환경을 한번 세부적으로 보고 돈을 주고 사겠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것 하면 실내에 들어가서 도배 환경을 세부적으로 본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파트 살 때 주거용에 있어서 아파트를 살 때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게 뭐라고요? 실내에 들어가서 도배 환경을 세부적으로 봅니다. 요 4가지를 딱 보고 있으면 4가지가 세부 확인사항인데 쓸데 놈이 싹 돌아가지고 아닌 것을 찾아라. 이렇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자, 이때 실이 뭘까요? 실제 권리관계, 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성관계 등을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세부 확인사항이거든요. 도색, 도배, 환경은 기억하라 그랬죠. 환경 조건은 일조, 소음, 진동을 환경 조건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3번 지문 거기 성관계, 이 권리관계는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근데 성관계를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니까 요거는 뭘로 확인해야 된다? 세부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자, 이 3번 문제가 행여 좀 어려우시거든.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실내에 들어가서 도배 환경을 세부적으로 확인합니다. 4번 들어왔습니다. 중개 완성에 대해서 틀리는 것은 중개가 완성된다는 것은 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개의 완성 시기는 개공사의 중개로 계약이 체결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이다 하면 X입니다. 여러분, 계약의 체결이라는 뜻이 뭘까요? 물건을 파는 자가 사는 사람을 사이에 중개를 하는데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말은 계약서를 주고받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당사자의 사이 합치.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은 체결된다 안 된다? 계약서 작성 안 해도 체결된다 안 된다? 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계약의 체결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사이 합치. 그 말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번은 주의롭게 틀린 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중개가 완성이 되면 개공사는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받을 수 있다. 그런 취지죠. 가벼우니까 체크해 주시고. 자, 5번도 뭐 쉬어가는 페이지입니다. 중개업의 경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답이 4번인데 여러분 중개업을 해보면 순수익이 고정적입니까? 유동적입니까? 순수익의 유동성 이래야 안 되겠습니까? 4번 잡고 나머지는 다 중개업의 특징이죠. 시장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여러분 지금 아파트가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가격이 막 올라가겠죠. 그럼 아파트를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막 찍어낼 수 있다 없다? 수급이 잘 안 되잖아 봐요. 지금 아파트가 남아돕니다. 그래서 미분양 아파트가 막 생겼어. 그러면 미분양된 아파트를 어디 창고나 갖다 넣을 수 있다 없다? 못 넣죠. 그래서 수급 조절이 곤란한 게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에요. 그죠? 2번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복잡 다양하고 이런 수급 조절이 곤란한 시장을 뭐라고 부른다? 추상적 시장이다.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지금 시중에 치약이 모자란다. 그럼 공장에서 치약을 하룻밤만에 다 찍어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치약 같은 것은 추상적 시장이 아니라고. 그죠? 마지막 중개 결과 성락의 유동적. 여러분 집을 사겠다 팔겠다라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바뀝니다. 그죠? 유동성. 느낌 오시죠? 쉬어가는 페이지로 체크해 주시고. 6번 들어왔습니다. 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중개계약이 서면화, 유형화될 때 기대할 수 없는 기능은 답이 4번인데
자, 중개계약의 서면화, 명확화함으로써까지는 좋았는데 보수를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다. 이거는 X다. 그죠? 자, 우리 지금 밖에 나가보면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라는 중개계약이 전부 말로만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개계약을, 계약서를 작성하면 어떤 점이 좋다? 자유, 분, 방하다. 들어봤습니까? 자주적 통제 기능이 있고 유통시장이 정비되고 분쟁을 예방하고 투기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 그런데 3번 보시면 보수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 이거하고는 관련 없는 소리잖아요. 답은 4번. 7번 들어왔습니다. 자, 별지 14호 서식을 일반 중개계약서라고 합니다. 잘못된 것을, 자, 중개계약서는 한번 꼭 양식 보셔야 되고, 이런 문제를 풀고 나거든 기본서에 있는 일반 중개서 탁 펴놓고 진짜 이 말이 맞는지도 확인 한 번은 해주셔야 돼요. 틀리는 것 50초 동안 찾습니다. 시작. 자, 일반 중에서 양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자, 1번 봅시다.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로 정한 기간이 있다면 이에 따를 수 있다. 맞죠? 이 약정에 따릅니다. 2번 중개보수는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법규정의 범위 내에서 거래가격의 몇 프로 또는 합의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계약서에 양식이 고려되어 있다니까 지금 그죠? 3번 개공사는 중개보수를 과다하게 수령하면 차익을 환급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거 당연하죠.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 피해를 발생케 한 경우 개공사는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라고 중개계약서에 기재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틀리는 것 5번. 중개의뢰인은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공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아, 그렇죠. 중개 의뢰인은, 그죠? 그 의뢰인의 권리로서, 자, 이거 지금 뭔가 문제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중개계약서는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공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지금 그걸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다른 중개에게 의뢰할 수 없다. 해놓고, 없다로 해놓고 틀린 것 5번. 아주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이 아는가 모르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일반 중개계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1, 2, 3, 4가 일반 중개계에서 그대로 똑같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 중개에서와 전속 중개를 비교했는데 잘못된 것은 답이 5번이죠. 자,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은 어디에만 있다? 일반 중개에서. 전속 중개에서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이 아는가 모르는가 싶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주 잘 읽으셨습니다. 일반 중에서 전속도 꼭 비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8번 넘어갑니다. 역시 이 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타당한 것은 가볍게 들어오죠. 답은 2번인데, 자, 고용인이 금지 행위를 행했다면, 고용인이 누구죠? 중개보조원이나 소속공사가 금지 행위를 했다면 그를 고용한 개공사에게 결격 사유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그렇습니다. 5. 자, 2번이 답이고 나머지들은 다 틀리는데 1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X줄 아시겠습니까?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3번 중개보조원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그를 고용한 개공사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이 아니고 그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똑같은 벌금형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4번 개공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를 전시하고 그에 관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등 알선만을 할 때도 확인 설명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되죠. 면제된다 하니까 X. 확인 설명은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좀 더 심하게 설명해서 문제가 의뢰인이 확인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하면 X입니다.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확인 설명은 의무가 있습니다. 5번 이 법상 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서의 보존기간은 3년이다. 또 X. 일반 중개서 몇 년? 그렇죠. 일반 중개서는 보존기간 없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몇 년 하니까 1년 이래 또 대답한 사람 있었어요. 심각한 분이에요.
전속 중개에서는 몇 년 보관한다? 3년 보존합니다. 서론의 마무리 문제 9번 중개계약 제도에 대해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답이 4번 체크할까요? 자, 개공사는 전속 중개를 체결한 경우에 의뢰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이거 틀렸다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틀린 것 4번 정리해 줍니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자, 정리됐고. 자, 이제 여기에 서론에 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여러분 기출문제 포함해서 약 10개의 문제를 정리했는데 중개계약의 서론에서 출제가 되면 한 문제 중에서 지금 나왔던 지문을 벗어나서 나올 일이 절대로 없죠. 문제를 잘 확인해 주시고 이제 230페이지 여기서부터가 실무는 잘해야 됩니다. 조사 확인 과정 기출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는 60%는 다시 그대로 올라온다 이렇게 전달합니다. 자, 1번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 작성 시 개공사의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여기 보시면 비주거용 건축물이 2죠. 2. 1번이 뭐다? 주거용. 2번이 비주거용이죠. 여기에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돌았습니다. 답이 3번의 주차장의 유무. 여러분 주차장 있음 없음 이게 유무잖아. 그죠? 이것들은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지만 세부 확인 사항이 뭐라고요? 실내에 들어가서 도배 환경을 세부적으로 보는데 실이 뭐다? 실제 권리관계, 내 외부 시설물, 거기 있는 벽면에 동그라미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성강기, 비상벨, 가스 이거 전부 다 내 외부 시설물이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 주차장의 유무는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기본 확인. 그죠? 작년에 출제 문제니까 그대로 새기셔야 됩니다. 2번 들어갑니다. 개공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중개하면서 당사자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자, 1번. 이 매매계약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5.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에 매수인은 그 계약 내용에 따른 당연히 대금 지급 의무는 없다. 5. 3번 허가 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 틀린 게 3번이에요. 4번 만약에 팔았는 사람 매도인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매수자는 매도인에게 협력 의무의 이행을 소로서 재판으로서 청구할 수도 있다. 원래 토지거래 허가는 매도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돼요. 근데 팔았는 사람 매도인이 협력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소로서 청구할 수 있다. 5번 이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면 확정적인 뭐가 될 수 있다? 무효가 된다. 아주 가벼운 지문이죠. 꼭 체크하셔야 될 기출문제입니다. 3번 개공사가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역시 틀리는 것은 역시 기출문제는 잘 봐야 됩니다. 1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귀책 사유 있는 당사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를 뭐라 그런다? 선관주의 의무예요. 책임 있는 자가 지가 지 때문에 지금 허가를 못 받는데 나는 무효를 주장 못한다. 그러면 안 되죠. 선관주의 의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틀린 것부터 1번 딱 잡아주시고 자, 나머지들 다 옳습니까? 2번 갑소유 아파트를 을이 임차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했다면 을은 임차인이죠. 1년 미만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5. 3번 임차인은 주임법에 따른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뭐를 인정해준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죠? 4번 공유정 안에 합의가 없다면 공유 토지에 대해서 얼마를 가진 자 과반수죠. 3분의 1을 가진 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과반수로서 이해되죠. 5번 주택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더라도 주임법상의 대항력권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동법상의 대항력은 상실한다. 자, 지금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이 뭡니까?
1번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갖춰야 된다. 그리고 그 효력은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하죠. 그래서 1번의 세입자가 대항력을 딱 갖추었어요. 아, 그런데 좀 불안해. 그래서 자기가 뭐도 또 설정한다? 전세권 설정 등기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해서 1번 대항력을 갖춘 자가 그대로 전세권 설정 등기도 했습니다. 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사나 전입신고 중에 하나가 빠져버렸다. 그러면 대항력은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대항력은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정 안 해요. 그럼 이 사람 대항력 인정 안 된다더라도 뭘로 보호받으면 된다? 전세권 등기로 보호받으면 되겠죠. 됐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건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존속하고 있어야 돼. 그죠? 그 말을 익히셔야 됩니다. 4번 들어갑니다. 개공사가 농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틀리는 것은 자 1번 농업경영이란 이걸 이제 농사를 짓는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우리가 농사 짓는다라는 말이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정의입니다. 그때 농지 소유자와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 사이의 임대차는 반드시 뭐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농지 소유자는 3개월 이상의 동그라미 3개월 국외 여행 중인 경우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 맡길 수 있다. 다 맞습니다. 그리고 4번 중요합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했다면 토지 거래 허가 외에 별도의 농지 증명의 발급은 필요하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으면 농지 증명은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죠? 그 지문 꼭 익히셔야 됩니다. 틀린 거 4번. 자, 나머지는 다 맞나요? 5번.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 총 1000제곱미터 미만이 돼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면적을 합니다. 아빠 600제곱미터, 엄마 60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1000제곱 미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대원 합산하여 1000제곱 미만으로 합니다. 틀린 것 4번. 기출문제들 지금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5번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 풉시다. 권리분석에 대해서 옳은 것 해답 보지 말고 시작. 40초 동안 풉니다. 옳은 것을. 자, 5번 문제는 기출문제로서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별표 딱 찍어 놓으시고 이건 무조건 새기셔야 되는데 공부 안 하면 틀립니다. 권리 분석에 대해서 가장 옳은 것은 답이 4번이죠. 옳은 것. 권리 분석을 왜 합니까? 하자가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권리 분석에 의해서 그 하자로 인한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명확히 하려고 뭘 한다? 권리 분석을 합니다. 자, 1번이 4번이 정답. 자, 나머지는 틀리는데 수정. 1번.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의 일반적인 목적은 하자 없는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하자 없는 부동산을 중개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이거 잘 쏟기 쉽죠? 여러분 이 1번 지문이 왜 틀리는가 하면 밖에 나가면 하자가 없는 부동산을 거래하려고 권리 분석한다 하면 틀린다고. 왜 그러냐 하면 하자 없는 부동산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아파트라도 어떤 새 집이라도 벽에 그만한 갖는 거 있을 수 있겠죠. 페인트 칠 벽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저거 하자 있다고 저거 거래 못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하자를 없는 물건을 거래하려고 권리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하자 없는 부동산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정확하게 하려고 권리 분석을 한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하자 없는 부동산이 없다는 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걸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하자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지금 여기 나 하자 없다 손들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한 5개 발견해 드릴 테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로 한 5개 발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자 없는 사람도 없듯이 하자 없는 부동산은 있다 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2번 우리나라 지금 그래도 나는 하자 없는데 손 드시라니까요. 내가 그대로 한 5개 발견해 드릴 수 있다니까 지금. 그죠? 우리나라 등기제도는 공신력이 인정되므로까지 읽으면 그만 읽고 싶다 이래 되죠. 그죠? 공신력은 없다. 3번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매각될 것이 예상되므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것도 X. 경매 등기되어 있는 거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여러분 같아도 잘 안 사겠지만
5번 물건의 덕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부 기재사항을 믿고 알선한 대공사 권리 분석을 충분히 했다고 할 수 있다. X.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분석되는 거 있죠. 물건의 변동. 그래서 등기를 하여야만 물건이 덕실 변경된다. 또 X. 옳은 것은 4번입니다. 중요한 지문이었고 6번 개공사의 조사 확인 설명입니다.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게 실무의 A, B, C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다면 뭐를 기준으로 한다? 임야 대장의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5. 토지 소유자의 인적 사항에 관하여 토지 대장과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으면 뭐가 일치하지 않는다고요? 인적 사항이 일치하지 않으면 뭐를 기준으로 한다? 등기사항 증명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X. 토지의 소재가 토지 대장과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으면 뭐를 기준으로 한다? 소재는 대장이 우선입니다. 또 X.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무엇으로 확인할까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걸로 확인하지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한다 하면 틀립니다. 법정 지상권의 성립 여부는 등기부를 열람하여 알 수 있다. X입니다. X. 자, 법정 지상권은 등기되지 않는 권리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장 조사해야 돼. 그래서 옳은 것은 모두 몇 번 기억 안 하고 나머지는 X인데 무엇을 보고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실무의 A, B, C입니다. 6번 문제 꼭 자기 것으로서 소화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7번도 중요 지문입니다. 옳은 것을 하나 찾습니다. 답도 안 가르쳐 줍니다. 해답 보지 말고 옳은 것 하나 찾으십시오. 그럼 틀린 것도 표시하시고 내려가셔야 됩니다. 자, 7번 문제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작년 기출 문제죠. 그대로 기억하셔야 되는데 옳은 것은 일단 1번입니다. 자, 권리관계는 뭐로 확인한다? 등기부 기재사항으로서 이 권리관계는 기본 확인사항이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관계를 뭐라 부른다? 세부 확인사항. 또 나왔습니다.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될 게 뭐라고요? 실내에 들어가서 도배 환경을 세부적으로 실제 권리관계 세부 확인사항이라니까요. 답은 1번. 자, 틀린 거 수정합니다. 2번도 몇 번이나 나왔던 지문. 건폐율의 상한 및 용적률에 상한은 무슨 사항이다? 확인사항으로서 뭐를 보고 확인한다 그랬죠? 토지 용경서가 아니고 시군 조례로 확인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취지를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법에서 건폐율, 용적률 공부하셨죠? 자,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한 10년 전까지의 공법의 1번 문제가, 본고사 1번 문제가 뭔가 하면 건폐율, 용적률, 옳은 거, 틀린 거 찾는 겁니다. 공법의 1번 문제가 10년 동안 출제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폐율, 용적률은 무조건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그거 문제에 암기 못 하시거든. 시험 치러 가시는 날 책상 위에다가 그거 적어 놓고 시험 치셔야 됩니다. 적발되면 5년 동안 응시 불가입니다. 그건 알아서 하고 하여튼.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을 중요하게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법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공부하고 자격을 취득해서 현장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서울에서만 중개업을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남양주에서도 할 거고 양평에서도 할 거고 문산에서도 할 거잖아. 그죠?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시군에 여기 용적률은 건폐율은 몇 프로입니까? 한 번만 딱 물어보면 그걸 가지고 그 지역에서 중개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은 무엇으로 확인한다? 시군 조례. 자기가 일하는 지역의 시군 조례로서 확인해야 되는 거라. 그죠? 그런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2번 또 중요합니다. 거래 예정 금액은, 자, 이게 공부하면 틀리죠. 여기 아파트를 1억에 사주세요 그래요. 1억에 사달라는 거 거래 금액이다, 예정 금액이다. 이거 예정 금액이잖아요. 1억에 사주세요 하지만 이게 9,500에 살 수도 있고 1억 1,000에 살 수도 있잖아요. 또는 1억에 팔아달라 그래요. 예정 금액이다, 확정 금액이다.
예전 금액이지. 1억에 팔아달라 그러더라도 9,500에 팔릴 수도 있고 1억 1,000에 팔릴 수도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거래 예전 금액을 적을 때는 이런 금액을 적는 게 아니고 확정이 된 금액을 적어야 되는 게 옳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설명서는 뭐라고 돼 있다? 계약 체결되기 전에 금액을 적으라고 돼 있다고. 그래서 이건 공부한 사람 몰라요. 자, 그래서 지금 3번. 자, 지금 1번이 옳기 때문에 나머지 다 틀렸단 말이에요. 3번. 거래 예전 금액은 개공사가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서 이것도 틀렸고 벌써 그죠? 세부 확인 사항이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중개가 완성된 때의 금액을 적는다 하면 틀린다니까요. 완성되기 전에 금액을 기재한다. 확인 설명서에 그래 되어 있어요. 4번은 가볍죠. 취득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세율은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사항은 맞는데 임대차일 때 취득에 따른 조세 적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세 사는 놈한테 취득에 따른 조세 이야기할 필요 없죠. 기재한다 했기 때문에 X. 5번 중개보수는 법령으로 정한 요율의 한도에서 의뢰인과 개공사가 협의하여 결정을 하는데 중개보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X.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어요. 근데 부가가치세를 받을 때는 뭐를 해야 된다? 세금 계산서는 발급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옳은 것 1번. 8번 또 돌았습니다. 자, 이 법령에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1번. 중개 대상물의 가격이 줄 것입니다. 당해 거래상의 중요사항이다. 줄 닦아놓고 거래상의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상 33조 금지행위 4호에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포함된다. 5예요. 무슨 말이 이렇게 구질구질한 판례가 나왔는데 이겁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거래한다고 칩시다. 우리 그 금지행위 중에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얼마다? 1년 징역 1,000만 원 해당되죠. 그때 거짓된 은행이 있는데 지금 그 말 거짓된 은행에는 가격도 중요한 모양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지금 이 뜻이에요. 이거 감각을 살리고 싶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거래할 때 중요한 사항이 뭘까요? 아파트 거래할 때 중요한 거 상태. 상태도 중요하지. 이게 새 아파트인지 오래됐는지. 그죠? 아파트 거래할 때 상태 말고 또 중요한 거. 가격도 중요하죠. 이게 얼마짜리인지. 그죠? 아파트 거래할 때 중요한 것도 상태, 가격 또. 위치도 중요하죠. 같은 강자가 달려도 강원도에 있는 건지 강남에 있는 건지 아파트 다르잖아 지금. 그죠? 봐요. 중요사항이라는 게 10가지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많죠. 면적도 중요하지 않나요? 아파트가 50평짜리인지 10평짜리인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면 판례는 가격도 중요한 사항으로 보므로 이 가격을 거짓된 은행을 하면 금지행위를 구성한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당연한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1번 O. 자, 2번 개공사는 매도인이 파는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와 주민등록증에서 조사 확인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러면 틀려요. 원래는 등기부와 주민등록증으로 진정성을 확인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잘 모를 때는 재산세 납세 증명서라든지 현장에 가서 탐문도 해봐야 된다. 이래야 되지. 족하다 하는 것 때문에 X예요. 족하다가 틀리니까 어떤 사람이 질려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여튼 족하다 하면 틀려요. 틀린 것 2번. 자, 또 조심해야 될 거 3번.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거무원은 초과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이 아니다. 맞죠? 그죠? 중요합니다. 상담 수수료이기 때문에 초과 금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4번, 5번은 다 했으니까 체크해 놓으시고 9번 내려옵니다. 자, 묘지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라는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틀리는 것은 1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말하는 점유 면적은 분묘의 기지 면적만을 가리킨다. 그죠? 5. 요거 조금 아쉬운 질문이 나겠는데 분묘의 점유 면적은 기지 면적을 가리킨다 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자, 분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분묘가 있잖아요. 요것만 면적을 기지 면적이라 하지 않아요. 뭐라 하면 옆에 비석도 하나 세울 수 있죠. 또 뭐 상석이라고 음식 놓는 자리도 하나 놓습니다. 또 뭐 석상을 하나 세울 수도 있고 2개 세울 수도 있고 또 산소에 가보면 축이라는 것도 쌓아져 있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 축대도 쌓아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분묘 기지권 할 때 기지권은 요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 전체를 분묘 기지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 분묘 기지권이라는 게 다시 공군기지 들어봤습니까? 공군기지는 비행기 한 대만 보고 이야기합니까? 비행기를 관리하는 시설을 다 포함합니까? 비행기를 관리하는 시설 다 포함해서 공군기지, 해군기지 그러잖아요. 그 분묘기지라는 것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묘의 점유 면적은 기지 면적만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 기지 면적을 우리는 얼마로 해야 된다? 30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라 그랬잖아. 10평 미만으로 하라고.
되겠습니까? 공설묘지, 사설묘지에서는 얼마로 가라 그랬죠? 15제곱. 부부가 합장을 하더라도 얼마? 10제곱, 10제곱. 10제곱인데 부부가 합장을 하더라도 15제곱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보면 요게 요 면적을 전체 이야기지. 요거의 면적을 30제곱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시설물을 포함합니다. 2번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의 단분의 형태로 합장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5. 우리 공부할 때는 추가로 설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3번 분묘기지권이 시효 취득이 되면 사망자의 영구자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을 때에도 소유자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X. 거기 종손에 동그라미 놓고 분묘기지권은 종손만이 주장합니다. 틀린 것 3번.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약정이 없다면. 5.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전부 다 우리가 많이 했던 판례들입니다. 10번 넘어오겠습니다. 개공사가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틀리는 것은 1번 주택법령상 국토장관이 지정한 투기지역에서는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이 있다. 참 만만치 않은 문제인데 일단 1번이 틀린 거예요. 거기 투기지역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착하기를 투기지역이 있고 투기과열지구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지정한 형식은 알아야 돼요. 투기지역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양도세를 뭘로 하는 지역이다? 실거래가로 하는 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을 전매하지 않고 전매를 제한하는 지역입니다. 분양권 전매를 제한한다.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다.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글자가 비슷하니까 이 제목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적었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투기지역은 뭐라고요?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하는 지역이다. 그 양도세에 관련되니까 이거는 소득세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소득세법에 따라서 하니까 투기지역은 누가 정하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세금, 살림살이를 관리하는 장관을 누구로 부른다? 기획재정부 장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투기지역을 정해요. 투기지역을. 뭐 전국에 20% 이상 상승 효력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건 아실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뭐라 그랬죠? 분양권 전매를 제한해. 분양권을 거래 못하는 지역이라고. 자, 분양권은 어디서 말하는 말이다? 아파트잖아요. 아파트는 주택이니까 요거는 주택법에 따라서 투기과열지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택법에 따라서. 자, 그러면 주택법은 누가 관리한다? 지금 나오지만 국토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지역이에요. 요 정도만 여러분 들어놓으셔도 관련되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적었지만 그죠? 시험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는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하는데 양도세 아니고 실거래가 하는 지역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있잖아요. 실거래가 신고해야 되죠. 그럼 모든 과세는 전부 다 뭘 하고 있어요? 실거래가로 지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지금. 그죠? 그래서 이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런 규제가 다 만들었는데 지금 규제들이 막 중첩되는 게 너무나 많다고. 이걸 일괄적으로 법령을 한번 정비해야 된다. 이런 식의 업계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거래 신고제, 주택거래 신고제 나오다가 이제 주택거래 신고제는 이제 하나는 폐지했어요. 그죠? 다 중복되는 것들이에요.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해버리니까 어차피 실거래가 그대로 신고하잖아요. 하고 나면 세금도 그거에 있어서 매기니까 굳이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매기는 지역 이런 게 있을 이유가 없다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여러분 공부하기 위해서 알아놔요.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이것은 소득세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거예요.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다. 이런 지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분양권 거래 못하는 지역이 있다 없다? 없어. 즉 투기과열지구가 없다고. 모든 지역이 다 분양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중요성이 떨어진다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죠?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니까 이건 아파트에 관련되는 거니까 주택법에 따라서 정해지고 주택법은 누가 관리한다? 국토장관,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거예요. 자, 그럼 1번이 틀린 걸 찾아봐요. 틀렸다 그랬잖아.
주택법상 국토장관이 지정한 투기지역에서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이 있다가 맞습니까? 투기과열지구에서 이래야 됩니까? 투기과열지구에서 이래야 되잖아 지금.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은 기억해 놓으시고 나머지 것들은 기출문제니까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11번입니다. 자, 중개대상물의 설명에 관한 내용으로서 가장 틀린 것을 찾으시오. 역시 또 1번인데, 자, 임대주택법의 적용 대상인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국외로 이주를 한다면 그 임차권을 임대사업자 동의 없이, 그것 때문에 X, 동의 없이 X,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X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임대주택이라고. 자, 임대주택은 30년 임대, 15년, 10년, 5년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임대주택은 그 기간 동안은 사고 팔지 말아라는 제도예요. 그런데 거기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해외 이민을 가거나 외국으로 취업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천상 팔아야 될 때는 당연히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고 거래해야 된다. 지금 이 뜻이에요. 1번 X. 나머지들은 체크해 주시고, 거기 다 맞는 지문으로서 익히셔야 되는데 5번 같은 것, 뭐 우리 중개실무하고도 크게 관련도 없지만 또 뭐 실무로 하면 할 말도 없죠. 공동주택 관리규약, 이거 아파트 관리규약이죠. 아파트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세입자가 들어오면 공동주택 관리규약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관리비 이런 거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뭐 그 정도로 가볍게 확인해 주시고, 12번 같은 문제를 이제 잘해야 됩니다. 자, 12번 해답 가리시고 틀린 것을 40초 동안 찾습니다. 시작. 자, 틀리는 것 갑니다. 4번. 아까 했죠?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되었다면 유골의 존재 여부를 불문하고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그러면 X예요. 자, 일시적 멸실로 원상 회복이 가능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체크해 주시고, 자, 나머지는 맞는데 1번 조심해야 되죠. 갑을병 사이에 순차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등기는 최초 양도인 갑으로부터 최종 양수인 병으로 격려하기로 하는 3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병은 직접 갑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까?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죠. 순차적으로 갑으로부터 을로부터 병으로 순차적으로 이전이 되면 요거 등기하고 거래해야 되는데 을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넘길 사람, 당신은 받으면 되니까 나를 빼고 요렇게 가세요. 이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중간 생략 등기다.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이것도 중요한 말이죠. 이렇게 중간이 생략 등기는 왜 일어난다? 탈세를 목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요거 등기하면 취득세, 요거 넘기는 순간 양도세를 피할 목적으로 중간 생략이 일어나는데 이 법률적인 효력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리 해도 되는갑다 이러면 안 돼요. 하게 되면 처벌은 별도로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갑이 뭐라고 했다? 직접 청구할 수도 있다. 지금 이 말이잖아. 그죠? 그때 청구할 때는 근거가 뭐죠? 당신이 갑하고 을하고 거래했는데 내가 을하고 탈사이 내가 샀다라는 계약서를 근거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2번 갑소유 대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더라도 일단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로 본다? 을로서 추정됩니다. 근데 위법이다, 불법행위다는 나중에 문제고, 그죠? 건물을 지은 사람 것으로 본다. 5. 당사자가 설정행위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전세권의 양도에 관한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전세권은 물건인 거 아시죠? 물건은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5번도 정리됐고, 13번 별표 문제. 외국인 토지법 무조건 출제됩니다. 틀리는 것은 2번. 좀 이따가 이제 적중 예상 문제에서 머리 마르고 닳도록 외국인 토지법 보는데 틀리는 것 2번. 외국인이 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뭐지요? 계약, 매매, 교환, 정려입니다. 의해서 토지를 취득할 때는 취득일로부터 60일입니까? 체결일로부터입니까? 체결일로부터 60일. 틀린 것 2번 딱 잡고 관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14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1번 체크하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개공사는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 대상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제 이게 또 바뀐 거예요. 그 신고 관청이라고 돼 있죠. 그거를 이제 앞으로는 뭐라고 불러야 된다? 등록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번이 O예요. O. 자, 그 신고 관청을 뭘로 고쳐놔시라고요? 등록 관청이에요. 참 이번에 법이 바뀌어 들어오는데도 뭐같이 바뀌었다 내가 제가 이야기했죠. 물건을 파는 자 값, 사는 자 을 사이에 개공사가 중개를 합니다. 여러분이 노원구에서 중개업을 합니다. 노원구 상계동에서. 근데 제주시에 있는 토지를 거래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토지를 거래했다. 계약이 체결되면 실거래가 등을 60일 내로 신고를 하는데 내가 영업하고 있는 노원구청에 가야 된다. 제주시에 가야 된다. 제주시에 가야 돼요. 신고는 부동산이 있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해야 해요. 그래서 내가 영업하는 곳을 뭐라고 부른다? 등록관청이라고 부르잖아요. 등록관청이 등록하고 영업하잖아. 그죠? 그러면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제주시를 지금 그 지문과 같이 작년까지는 신고관청이라 그랬어. 그래서 노원에서 중개업을 하는 자 신고관청에 가서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이 맞다고. 그 신고관청이라는 게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예요. 그런데 이놈이 원래 바뀌면서 이걸 뭘로 바꿔가는가 하면 등록관청으로 이렇게 바뀌가 법이 들어왔어요. 국토교통부 사무관이 희한한 놈이 다 하나 생겨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등록관청이라고 부르니까 지금 내가 영업하고 있는 등록관청하고 부동산을 신고하는 등록관청하고 달라져요. 이건 말을 똑같이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시험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강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뭐 때문에 욕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자, 다시 다 정리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어디 가서 해야 된다? 등록관청에 가야 된다. 됐습니까? 그때 등록관청이 어디다? 부동산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지금 사무소가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헷갈리게 만들어 놨다고 지금 법이. 요거를 뭘로 고쳐놔야 된다? 신고관청을 했어야 정상적인데. 그죠? 무슨 말 열받았는지 아시겠죠? 또 이렇게 돌았기 때문에 등록관청에 가서 신고한다는 말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정신 없는 사람을 해서 다시. 등록관청에 가서 신고하는데 등록관청이 어디다? 부동산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거기 가서 신고한다고. 그죠? 그래서 거기 1번에 작년까지는 그게 맞다고요. 신고관청에 제출한다는 말이 맞는데 그걸 등록관청 고쳐놔야 원래 문제하고 맞아 들어간다고. 그런 것 1번 적고 나머지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갑니다. 자, 외국인 토지법을 설명했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한번 봅시다.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라 생태계인가 보전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OX. O. 2번 경매로 취득한 때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로 시군구청장에 신고해야 된다. 여러분 경매로 취득하는 날이 언제지요? 대금 완납일로부터. 그죠? 대금 완납일로부터 6개월 내로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니은이 틀린 거예요. 상속으로 취득했다면 상속도 계약 외의 원인이죠.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부과된다. OX. 자, 상속으로 취득을 했다면 이는 계약 외의 원인이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부과된다. 맞죠? 그래. 오. 리얼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때도 계약일로부터 60일 내로 신고해야 된다. X.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신고는 한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기역, 디귿. 답은 몇 번? 2번. 그렇게 정의합니다. 역시 16번도 외국인 토지법입니다. 자,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1번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제가 아까 설명을 좀 세게 했구나.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는 날이 언제다? 대금 완납일이 취득한 날이죠. 그럼 취득일로부터 며칠 내로 해야 된다? 6개월 해야 되는데, 아까는 제가 거기 취득일부터 틀렸죠. 제가 이렇게 너무 세게 말했어요. 그죠? 거기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니은. 취득한 때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 해야 된다? 6개월 내로 해야 돼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다. 그러니까 16번에는 1번이 정확하게 또 들어오죠. 그럼 기출문제 봐요.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온다고.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몇 개월 내로 신고합니까? 6개월 내로 신고합니다. 옳은 것 1번. 틀린 거 체결해 볼까요? 2번.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체결일로부터 며칠 내로 합니까? 60일. 틀린 거 체크하셔야 돼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의 토지는 취득할 수 없다. X. 허가받고 거래할 수 있죠.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문화는 자연환경을 보호한다. 들어본 적 있죠? 허가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군사시설은 허가대상이지 신고하여야 한다 때문에 X입니다. 5번 토지취득 허가 의무에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 계약이라도 효력은 없다. 무효죠. 허가받지 않고 거래하면. 그래서 옳은 것 1번. 외국인 토지법은 꼭 잡고 계셔야 됩니다. 17번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합니다. 조사 방법으로서 틀리는 것은 자 소유권은 뭐를 보고 확인한다? 등기부, 지목은 토지대장, 용표율 건축률은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또 틀렸다 그죠? 용적률 건폐율은 뭘로 확인하라 그랬습니까? 시, 군, 조례. 계속 했던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중보. 그 다음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무엇으로 확인한다? 줄여놔 것입시오. 부동산 종합정보망으로 확인합니다. 이거 여러분 실무에서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이 노원에서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 노원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다 아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모릅니까? 잘 모르죠. 이 노원이 투기과열지구다, 투기지역이다. 잘 안다 모른다. 잘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은 무엇으로 확인한다고요? 부동산 종합정보망으로 확인한다.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는 매도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번 이런 문제 짧아도 잘 체크하셔야 돼요. 18번 들어왔습니다. 자, 확인 설명서에 개공사가 조사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답이 1번이에요. 비상벨의 존재 여부. 자, 옆에다가 자료 요구 요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비상벨의 존재가 있다 없다. 여러분들 이렇게 세부적인 거 여러분 비상벨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가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잘 못합니다. 근데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 한번 봅시다. 2번 경비실 있다 없다.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근데 비선호시설 이게 이제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주차장 있음 없음 직접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도로와 접근성 지하철하고 몇 분 거리고 18m 도로를 물고 있다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이 비상벨 등의 상태는 여러분이 본다고 해도 잘 몰라. 그지? 그렇게 해서 1번 체크해 주시고 19번 역시 확인 설명서 작성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 이것도 기출문제니까 하나 풀어봅시다. 틀리는 것 해답 딱 가리시고 시작. 자, 틀리는 것 하나가 딱 있기 때문에 나머지들 그대로 새기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는 그대로 다시 그대로 올라옵니다. 자, 19번 확인 설명서 작성입니다. 틀리는 것은 답이 4번. 우리 많이 했죠? 중개대상물에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뭐만 확인하면 된다고요? 채권 최고액을 확인하면 족하다 이랬잖아. 그죠? 그게 담보인정비율 LTV 이런 것까지 확인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LTV 그러니까 담보인정비율이 최근에 뉴스에서 높아졌대요? 낮아졌대요? 낮아졌다라고 뉴스 받는 것 같습니다. 담보인정 비율이라는 건 이겁니다. 옛날에 3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3억짜리 아파트의 담보를 예를 들면 60%까지 해준다. 이게 LTV 담보인정 비율이죠. 그러면 3억에 대해서 60%면 1억 8천까지는 대출해 주겠다가 최근에 이게 내려왔다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왜 내려왔는가 하면 담보인정 비율을 자꾸 올려놓으니까 부동산 투기 세력이 자꾸 생겨요. 그죠? 그래서 인정 비율을 좀 낮추었다. 그게 최근에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건저당이 설정됐으면 뭐만 설명하면 된다? 채권 최고액만 설명하면 족하다. 자, 20번 들어옵니다. 역시 확인 설명서에 기재된 사항입니다. 틀리는 것 또 한번 가볼까요? 거주용 건축물 그것도 희한하게 적어놨다. 주거용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희한하게 또 그것도 거주용 건축물이 어디 주거용이지. 그죠? 이렇게 수정해가면서 수업하는 것을 저자직강의 특징이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저자직강. 희한하게 그것도 참. 주거용 건축물은 매도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사항은 벽면의 상태, 전기, 소방 등 시설물의 상태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태. 맞고 토지는 등기사항 증명서로 소유권, 저당권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토지는 대상 토지의 1km 이내 비선호 시설도 확인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에.
4번 주거용 건축물은 건물 설계도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옆에다가 갈라놓고 적어봐요. 봐도 모른다. 여러분 우리 개공사가 건물 설계도 본다고 아파트가 그 설계 알겠습니까? 봐도 모르는데 설계도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건 틀린 말이잖아 지금. 옆에 봐도 모른다. 설계도 봐도 모릅니다. 여러분 설계도 장난 아닙니다. 틀린 거 4번. 그런데 5번 임목광업재단 공사자들은 재단 목록의 상태를 확인해라. 기출 문제인데 거기 제일 밑에 해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잘 적어놨는지. 20번에 4번 주거용 건축물에서 건축 전문가가 아닌 개공사가 설계도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 요거는 이제 책에 적을 때는 고래 적고 말할 때는 어떻게 된다? 봐도 모른다. 건축 전문가 아닌데 봐도 모릅니다. 그걸 설계도까지 확인하라는 말은 틀리지요. 그렇죠? 자, 여러분하고 약속했던 페이지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확인 설명에 관련되는 적중 예상 문제 머리 지나도록 합니다. 이 중개 실무에서는 이 편이 제일 중요한 단원이거든, 그죠? 다음 주에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예습을 해오라는 뜻이죠. 빠르게 진행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 예정이다 하면 277까지 갈 예정입니다. 277까지 한번 보고 오시면 빠르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고했던 대로 오늘은 일일 학습 문제 가볍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일 학습 문제에서 뭐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것, 또 오타가 있는 거, 이런 것도 정리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해답도 다 나가 있으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자, 거기서 체크하실 것, 거기 3번 문제 봅니다. 나머지는 해답도 다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되고, 3번 소공사가 대한 의무로서 옳지 않는 것, 이거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소공사는 뭐 할 수 없다? 경매 물건을 입찰 관리할 수 없어요. 또 5번 딱 잡고 계셔야 돼요. 답에 있는 대로. 자, 그 다음에 내려가면 5번 문제를 보시는데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답이 몇 번이죠? 일단 2번 인감증명서인데 1번도 답으로 잡으셔야 돼요. 자격증 4번도 이제는 제출할 필요 없다. 갈로 열고 4번 옆에다가 시도지사에게 확인한다.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5번 문제 답은 몇 번이라고요? 1번, 2번. 나머지는 제출해야 되는 서류예요. 1번 옆에는 시도지사에게 확인한다. 쭉 내려가서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그 9번 보시면 또 9번도 시험에 잘 들어오는 내용이죠. 자, 9번 개공사의 반환 체험에 대해서 틀리는 것 답이 5번인데 5번 보시면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누구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합니까?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예치기관 하면 틀립니다. 정리해 주시고 10번은 너무너무 이야기 많이 했던 거 오늘도 공부했죠. 형벌이 다른 하나는 그 2번 정도는 체크해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확인학습으로서 정리하셨고 자, 취소해야 되는 경우 다 됐고 거기 12번 보시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문서인 집행권은 하면 여러분 뭐를 기억해야 된다? 판결문. 딱 이렇게 잡아야 돼.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은 판결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답이 3번. 강제집행을 성낙한 채무자의 확인서. 이런 건 판결문하고 아니잖아 이게. 그죠? 나머지는 전부 다 판결문의 종류들이에요. 자, 이제 13번이 오늘 문제의 초점입니다. 13번 배당 문제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정도 수준이 이런 수준인데 경기도 수원시 소재 주택이랍니다. 1억 원의 경매로 매각이 되었는 바 배당 관계를 설명한 것 중 옳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건 배당을 해봐야 배당 관계가 옳은지 그런지를 알죠. 자, 이 배당을 하는데 제일 어렵게 지금 출제했다라는 말은 여러분한테 이걸 요구합니다. 자, 물권하고 채권이 충돌하면 누구부터 먼저 배당해 줄까요? 당연하지 물건이죠. 그죠? 자, 이게 배당의 순서예요.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누구부터 해준다? 물건부터 해준다. 근데 물건과 물건끼리는 순서가 빠른 놈을 먼저 배당해준다. 됐죠? 그럼 채권과 채권끼리는 동등하다. 채권은 동등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 채권하고 국가 채권이 충돌을 하면 누가 빠르다? 국가가 어떤 놈인데 국가가 빠르겠죠. 국가 채권은 대표적으로 세금이에요. 세금. 배당을 해줄 때는 그 순서에 의해서 배당을 해준다고. 자, 다시 물건끼리는 누구에게 먼저 해주고 순서가 빠른 놈. 물건하고 채권은 무조건 물건이 우선이고. 됐죠. 근데 무조건 물건이 우선인데 살짝 있어요. 특별법에 따라서 최우선 변제는 물건보다도 빨라요. 그거는 이제 특별법이니까 그렇다 치고. 채권끼리는 서로 동등하다. 됐죠? 그리고 개인 채권과 국가 채권이 충돌하면 누가 우선이다? 국가 채권이 우선이에요. 이제 배당의 순서인데 1번에 저당권이 들어왔다.
저당권. 2번에 가압류가 돌았다. 누가한테 제일 먼저 해주겠습니까? 당연히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건이 우선인데다가 물건 자체가 빠르잖아 지금 그죠? 이거 문제 배당해 주는데 아무도 욕할 사람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당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뭘로 그런가 하면 가압류가 먼저 돌았어요. 가압류가 앞에 있고 2에 물건인 저당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원래는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건부터 먼저 2번부터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가압류는 아직도 확정이 되지 않는 가압류이기 때문에 이거를 압류 맞출 수가 없는 거라 그죠? 그래서 가압류와 저당권이 딱 있을 때는 요거는 뭐다? 동순이다. 이걸 하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 배당에서 요거 아주 독특한 내용이잖아. 그죠? 자, 1번에 저당권이 있고 2번에 가압류가 따라오면 이건 신경 쓸 필요 없죠. 1번 저당권부터 먼저 해줘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압류가 앞에 딱 들어오면 저당권하고는 뭘로 간다? 동순이다. 그 동순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좀 어렵게 걸어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그거 하나 잡아놓고. 자, 지금 1억에 배당, 매각이 됐으니까 배당을 해줘야 돼요. 자, 배당을 해주는데 지금 1순위에 누가 있다? 가압류가 1번에 딱 들어왔잖아요. 그 채권액 얼마? 2천만 원. 2순위에 물건인 건저당이 채권액 얼마? 3천만 원. 자, 지금 1억이라는 배당을 해주는데 1번부터 먼저 해준다? 2번부터 먼저 해준다? 동순이라 그랬잖아요. 동순이. 가압류가 앞에 딱 있으면. 그럼 동순이니까 이걸 얼마를 해줘야 되는지를 계산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계산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지금 1번에, 그러니까 1번 1순위에 대해서 배당해 줄 사람에게 나갈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1억이 있잖아요. 곱하기 지금 이 경매 물건의 전체 부채가 얼마죠? 2천, 3천, 5천, 7천, 3천 찾았습니까? 그 금액 다 합치면 얼마죠? 금액이 얼마죠? 2억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나갈 돈은 1억인데 전체 부채가 얼마다? 2억 중에서 1순위 가압류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다? 2천만 원이잖아. 되겠습니까? 그래야지 또 동순위로 가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내야 된다고.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 얼마? 1억에 2죠. 1억에 2분의 1. 얼마? 1,000만 원 맞습니까? 1,000만 원 맞습니까? 10분의 1, 1,000만 원 맞죠? 자, 그럼 1순위 가압류자에게는 1,0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동등하게 배당하기 때문에. 자, 그럼 2순위 저당권자는 얼마를 받는데 1억이라는 돈이 나갈 돈이 지금 있잖아요. 배당이. 중에서 전체 부채가 얼마라 그랬죠? 2억. 그런데 2번 저당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다? 3천이에요. 3천. 자, 그러면 이걸 동순위로 나누니까 여기 똑같이 순서를 나눠보니까 얼마 나온다? 여기 얼마? 3천만 나옵니까? 아니. 1,500 나오지. 1,500 나오죠. 1,500만 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원래 1번 가압류가 2천만 원이고 2순위 채권자가 3천만 원인데 일단은 1,500 계산이 나왔어요. 자, 그럼 1순위, 2순위 됐어요. 자, 이래 놓고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1억에 대해서 지금 배당이 되는데 1순위한테 얼마 나간다? 1,000만 원 나가요. 그럼 남은 돈 얼마? 남은 돈 얼마? 9천만 원 남았잖아요. 자, 9천만 원이 남아서 그 다음에 2순위 저당권자는 이제 1순위 1,000만 원 줬으니까 관계없잖아. 두 사람을 동등하게 배분을 했잖아 지금. 그죠? 1,500만 원 나가면 되는데 물건은 뒤에 있는 3번 가압류 채권 5천, 4번의 임차보증금 7천, 5순위 채권 거의 가압류 3천보다는 물건이 제일 빠르니까 제일 먼저 받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뒤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람 거를 뭘 한다? 흡수하는 거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원래 계산은 1,500이지만 이 사람은 지금 9천만 원 남아있으니까 얼마 나간다? 흡수를 얼마 한다? 2,500만 원을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해서 배당을 얼마 해준다? 4천 제 돈 다 해줘요. 왜 다 해주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얼마죠? 3천이니까 얼마? 1,500을. 1,500을 흡수 배당해 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1,500 나갈 돈이 3천이니까 3천 빼면 남은 돈은 얼마? 6천 남았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묻는 거. 이거 1,500을 왜 받았습니까? 요 1,500은 동등하게 배당 1순위, 2순위가 가압류와 저당이 동순위니까 동순위로 배당했잖아. 그죠? 동순위 배당하려면 나갈 금액을 전체 부채에서 자기들이 받을 돈을 이렇게 받을 돈으로 배당을 했다니까 지금. 그죠? 1,500인데 뒤에서 받을 수 있는 1,500을 흡수 배당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2번 저당권자는 제일 빠르기 때문에 뒤에 누가 보다도 받는 거예요. 그럼 흡수 배당했어요. 1번 나가는 돈 얼마? 1,000만 원. 2번은 계산할 때는 1,500이지만 뒤에서 사람 있는 건 1,500 받을 수 있어요. 흡수 배당. 3,000 나가요. 왜 3,000 나간다? 자기 받을 채권이 3,000이니까. 됐죠? 그러면 남은 돈은 얼마? 4천만 원 나갔잖아요, 지금. 그럼 남은 돈은 얼마? 6천이 남았어. 자, 이제, 그 다음 또 3순위하고 4순위를 봐야 되는데, 3순위는 뭐다? 가압류. 4순위는 뭐다? 확정일자를 찍은 임차인이 있어요. 자, 그럼 또 확정일자 찍으면 확정일자가 우선인데, 가압류가 또 앞에 또 붙어 있다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5순위도 또 가압류가 채권이 3천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도 똑같이 배당해줘야 돼. 3번, 4번, 5번도. 자, 이제 남아있는 돈이 얼마죠? 그렇지. 그거 계산하겠죠. 남아있는 돈은 얼마다? 6천이에요. 곱하기 3번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다?
지금 총 부채가 얼마다? 3, 4, 5번은 부채를 합치면 얼마? 1억 5천 이해하시겠죠? 지금 1번, 2번은 다 받았잖아요. 지금 받아서 이해할 필요 없고 1억 5천에 대하여 자기가 받을 돈이 얼마? 자기가 받을 돈 얼마요? 5천만 원이죠. 3번 5천만 원. 계산해봐요. 얼마 나오는지. 얼마? 2천만 원이죠. 맞습니까? 2천만 원 배당됩니다. 자, 그럼 3번 2천만 원 배당하면 이제 남은 돈은 얼마? 얼마 남았다? 4천 남았잖아. 4천. 일단 남아있는 건 4천 남았어요. 4번이 받을 수 있는 거 똑같이 6천만 원 가지고 지금 나누어 주는데 전체 부채는 얼마다? 1억 5천이고 4번의 가압류 금액은 7천만 원이에요. 7천. 자, 이렇게 계산하면 이거 계산이 복잡하죠.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얼마가 나오겠죠. 그래, 얼마 원 일단 잡아놓고 얼마 원. 이거는 계산하려고 하면 뭐 몇십 원 끝다리가 막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몇십 원 됐고. 그다음 5번이 받을 수 있는 거 3천만 원이죠. 6천만 원에 대해서 1억 5천에 자기가 받을 거 얼마다? 3천이에요. 요거는 계산기 떨어져요. 하면 3, 5, 15, 5. 요거 얼마 나옵니까? 계산하면. 얼마요? 얼마? 1200. 떨어지죠. 1200. 자, 그럼 이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나갈 돈이 얼마다? 6천만 원 가지고 한 사람 2천. 그 다음에 1200이니까 2천이면 3200. 그럼 요거는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2800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6천만 원을 가지고 동순위로 배당했다고. 되겠습니까? 협수 배당하니까 이제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죠? 자, 그럼 다 했어요, 이제. 다 해놔놓고 이제 1번부터 답 한번 봅시다. 거기서 옳지 않는 거, 틀린 거 찾아라. 1번. 1순위 가압류의 경우 후순위 채권자들의 안과 비례하여 얼마까지 배당받을 수 있다? 1,0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여기 맞습니까? 1,000만 원 배당받을 수 있다. 맞다. 2번 2순위 권자 단가는 3천만 원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아까 계산할 때는 1,500이 나왔지만 뒤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자기가 다 옮겨 받아야 되죠. 그죠? 1,500을 받으니까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그래서 또 5. 자, 3번 3순위 가압류의 경우 2,500만 원을 배당할 수 있다. 3순위 가압류는 얼마를 받는다? 2천만 원을 받는다. 일단 답은 3번. 4번 4순위 임차인인 경우 7천만 원의 보증금 중 4천만 원만 배당받을 수 있다. OX. 오잖아요. 봐요. 4번에 여기 확정자 찍었죠. 자기 계산으로서는 얼마나 왔죠? 2,800인데 이 사람 확정자 찍었으면 후순위보다는 빠르잖아요. 그걸 요거를 뭐 한다? 흡수하잖아. 맞잖아. 그래 줘야 되잖아. 순서대로. 그죠? 그러니까 요 사람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4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거라. 그리고 거기 맞다고. 4천만 원. 그 다음 5번 5순위 가압류권자의 배당액은 미확정 책임으로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흡수돼 가지고 5순위는 얼마 된다? 나중에는 빵 된다. 맞죠? 빵 된다. 흡수돼 버리기 때문에. 자, 여러분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막 진하게 따라가지 말고 배울 거 하나 딱 있습니다. 배우는 게 뭐라고요? 1번에 저당권이고 2번에 가압류면 무조건 저당부터 해주면 된다. 문제가 없는데 가압류가 앞에 들어오면 동순위라고. 동순위니까 같은 순위로 배당해 줄 수 있는 금액을 계산을 해야 된다고. 그게 포인트입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 14번 됐죠? 14번 뭐 크게 관계없으니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 배당 문제는 힘든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볍게 그냥 정리해 주시는 걸로 정리하십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